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뭐라고? 내가 전 재산 들여 사준 집에서 왜 잘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시댁이 철물점이라 창피해 죽겠어. 동창 모임에 어떻게 나가냐고.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아버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두고 봐. 피고들은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 승소.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미 늦었다. 박철민 씨가 화가 단단히 났네요.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철민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 옥자의 얼굴을 살그머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철물점을 열기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철민 철물점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철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년 전 31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줄 몰랐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철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사, 볼트,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들, 무거운 철근과 파이프들이 쌓여있는 창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아내 옥자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하세요. 40년을 함께 해온 아내의 따뜻한 미소에 철민의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옥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민과 함께 철물점을 지켜왔습니다. 무거운 철물을 나르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까지 두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현장에 쓸 볼트 좀 가져다 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박 반장이었어요. 20년 넘게 단골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철민은 능숙하게 필요한 볼트들을 골라 트럭에 실었습니다. 40년간 쌓인 경험으로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현장으로 배달을 다녀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옥자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철민은 아들 준호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법무법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외아들 준호는 철민의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준호. 철민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철물점 수익을 모두 교육비로 썼고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까지 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 철민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철물점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어요. 철물점 사장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니. 그날 밤 철민과 옥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오후에는 며느리 혜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명문대 나온 변호사라니. 옥자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혜진을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혜진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명문대 나온 변호사에게 철물점 시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도 철민은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철민은 하루를 돌아봤어요. 단골 손님들과 나눈 정겨운 대화, 현장의 정확한 시간에 배달한 철물들, 장부에 꼼꼼히 기록된 하루의 매출. 모든 것이 40년 동안 반복해온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준호 결혼하면 우리도 좀 편해지겠네요. 옥자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도 손자 얼굴 볼 날이 오겠어요. 철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철민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40년을 버텨왔고 그 덕분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도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고 좋은 며느리까지 얻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분명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민은 그날 밤 평생 꿔본 꿈 중 가장 달콤한 꿈을 꾸었어요. 준호와 혜진이 아이를 데리고 철물점에 놀러 오는 꿈이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철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호와 혜진의 결혼식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준호야, 아버지 다 잘 지내고 있니? 아,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철민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한번 와라. 어머니가 너희 보고 싶어 한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또 짧은 대답이었어요. 철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놀러 갈까? 혜진이도 보고 싶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한다니요? 10억 원을 들여 사준 집인데 친아버지가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말인가요? 알겠다. 그럼 미리 연락하마. 철민은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옥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하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미리 연락하라고.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리 연락하라고요? 우리가 무슨 남이라도 되나요? 2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철물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주 철민은 용기를 내서 다시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가 혜진이한테 줄 반찬도 좀 만들었거든.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철민의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혜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변명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철민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병이라도 해주러 가야지. 혜진이가 먹을 만한 반찬도 좀 해가고.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철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옥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옥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준호를 위해서 안 한 게 뭐가 있나? 하지만 철민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이번에는 혜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예진아, 아버지다. 추석인데 집에 언제 올 거니? 전화 너머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추석에는 저희 집에 가야 해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너희 친정집은 가까우니 추석은 남편네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할게요. 혜진의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철민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해 추석, 철민과 옥자는 둘이서 쓸쓸하게 보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없는 추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준호는 안 와요? 바쁘다고 하네요. 철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미어져 나갔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민이 전화하면 준호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요. 혜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물점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귀찮아해요. 우리 때와는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준호도 자신들을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요? 평생 힘들게 벌은 전 재산 10억 원을 들여 집까지 사줬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옥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준호한테 뭔가 잘못했나 봐요. 우리가 준호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철민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명문대 나온 변호사 며느리 앞에서 철물점 시부모가 창피한 건 아닐까요? 혜진이 친구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운 건 아닐까요? 철민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40년간 고생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건가요? 옥자와 철민은 그날 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70이 넘어서니 옥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장 보러 나갔다가 길을 헤맨다거나 단골 손님의 이름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늘 쓰는 집의 비밀번호를 까먹는 일이 늘어났어요. 여보, 저분이 누구였죠? 자주 오시는 분 같은데. 철민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옥자가 철물점 계산을 완전히 틀렸어요. 3만 원짜리 물건을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계산이 틀렸어요. 손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음 날 철민은 옥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라니요. 40년을 함께해온 아내가 치매라니요.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기이긴 하지만 완치는 어려워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철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네 엄마가 치매라고 하네 어쩌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치매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치매. 준호야, 빨리 와봐야겠다. 철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아버지, 정말요?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많이 아프다. 제발 와줘.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주말에 갈게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데 재판이 더 중요하다니요. 준호야, 네 어머니가 아프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말에 꼭 갈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민은 그날부터 혼자서 옥자를 돌봐야 했어요. 아침에는 철물점을 열고, 낮에는 옥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저녁에는 가게를 정리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옥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가끔 철민의 이름조차 까먹기 시작했고, 밤마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집이 어디죠? 옥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철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혜진과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혜진이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냄새가 좀 나네요.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집안이 조금 어수선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준호도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옥자가 준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혜진이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치매는 전염되나요? 철민이 어이가 없어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혜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옥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마치 병이 옮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10분도 앉아있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벌써 가려고? 네,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철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데 10분 만에 가버리다니요. 혜진이 나가면서 철민에게 속삭였어요. 아버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철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님도 너무 힘드실 텐데. 요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남편을 키워준 엄마다 나한테는 40년을 함께 산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그건 알겠지만 요양원이라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혜진이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철민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까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요. 그날 밤 준호와 혜진이 돌아간 후 철민은 옥자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옥자야,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옥자가 철민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왜 우세요? 슬픈 일이 있나요? 아내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도 철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준호는 딱 2번 더 왔어요. 그것도 어머니 얼굴만 보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혜진은 아예 오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 냄새가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철민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철물점 일도 해야 하고 옥자도 돌봐야 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로 철물점 수익은 모두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민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옥자가 또 집을 나가려고 해서 밤새 찾아 헤맸거든요. 옥자야, 제발 집에 있어줘. 철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옥자가 갑자기 철민을 알아봤어요. 여보? 여보가 맞지? 응, 옥자야 나야. 철민이야. 여보, 나 왜 이러지? 왜 자꾸 헷갈리지?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철민은 옥자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옥자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철민의 마음속에는 준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4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어머니가 아플 때 이럴 수가 있나요? 며느리는 치매가 전염된다며 피하고 아들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고 옥자의 치매가 더 심해진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대로변에서 차들 사이를 헤매고 계세요.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가게를 닫고 뛰어나갔어요. 옥자는 차도 한복판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옥자야, 옥자야. 철민이 달려가서 옥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이 어디죠? 집에 가야 하는데. 옥자가 철민을 완전히 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민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오늘 길을 잃어버려서. 아, 네, 그렇군요. 준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병원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도 와서 상의해야겠다. 아버지, 저 정말 바빠서요. 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철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알아서 결정하라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옥자가 철물점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어요. 옥자는 철민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요! 철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옥자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옥자야, 나야 철민이야. 하지만 옥자는 더욱 무서워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해하며 하나둘 가게를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철민은 옥자를 혼자 두고 철물점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철물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옥자는 철민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아들은 언제 와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철민이 내가 당신 남편이야라고 말해도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남편은 젊은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너무 늙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철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겨울, 옥자는 자주 열이 났습니다. 폐렴이 왔다가 나았다가를 반복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철민은 철물점 건물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저희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혜진이 임신했거든요. 철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언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서 어머니 문병도 못 가겠어요. 임신을 핑계로 어머니 문병까지 거부하다니요. 치매와 반복되는 폐렴으로 고생하던 옥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 다음에 봄날이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철민의 손을 꼭 잡고서 말이에요. 아저씨, 고마웠어요. 옥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40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영원히 떠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옥자가 숨을 거두자마자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철민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요?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와줘, 제발.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지만 준호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3시간 후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재판 때문에 법원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어요. 혜진도 함께 왔지만 영안실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안실에도 들어오지 않다니요.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치매셨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철민이 어이가 없어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라니요? 2년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조문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이렇게 상심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혜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로요.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혜진은 계속 불평했어요. 장례식장이 너무 춥네요. 여기 음식이 별로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발인날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관을 따라가면서 혜진이 준호에게 속삭이는 말을 철민이 들었거든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시어머니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철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혜진은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에서도 변호사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또 재판이 있어서. 철민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철민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도 없고 마음을 나눌 아들도 없었어요. 철물점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은 아내의 빈자리에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유일한 가족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데 네, 아버지.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자면 안 될까? 집이 너무 적적해서 죽은 네 엄마 생각에 견딜 수가 없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준호가 혜진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니? 혜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철민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야, 나는 네 아버지다.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 철민은 전화를 끊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철민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인터폰 너머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나왔는데 표정이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혜진아,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어서. 그때 뒤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준호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혜진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 혜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철민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어요. 갑자기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면 곤란해요. 철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아,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안 돼요. 이 집은 시온집이에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아,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혜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말했잖니.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했잖아.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철민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옛날 얘기라고요? 21세기라서 부모 부양은 안 해도 된다고요? 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털어서 사준 집에서 친아버지를 쫓아내다니요.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두고 봐. 철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아내가 없는 쓸쓸한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기른 끈기와 의지력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철민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기른 꼼꼼함으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찾았습니다. 혜진이 변호사 동기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시댁이 철물점이라 진짜 창피해 죽겠어. 동창 모임에 어떻게 나가지?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철민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끄러워했던 거였어요. 철민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철민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기른 끈기와 꼼꼼함으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병원 기록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가 거의 오시지 않아서 환자분이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간병사들의 증언도 받았어요. 2년 동안 아들분은 정말 몇 번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리 아들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민은 40년간 철물점 장부를 관리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의료진 증언, 이웃들의 목격담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동네 김할머니가 철민에게 찾아왔어요. 사장님,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요. 김할머니는 며칠 전 준호 부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시댁이 철물점이라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철민의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동창 모임에 어떻게 나가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철민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끄러워했던 거였어요. 치매 걱정이나 번거로움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준호의 직장 동료가 제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아버님, 저 준호 형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 변호사예요. 젊은 변호사가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준호 형님이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휴대폰 화면에는 준호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혜진이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철민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외동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77세 철물점 사장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철민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네 어머니 문병도 제대로 안 왔냐? 그건 정말 바빠서. 바빠서 2년 동안 겨우 몇 번이 전부였잖아.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소송 취하해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철민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늦었다. 끝까지 해보자. 첫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혜진은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77세 할아버지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철민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철민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철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옥자의 2년간 투병 과정, 준호와 혜진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피고 박준호는 2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4번 문병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 이혜진은 치매가 전염된다며 환자와의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철민이 그 말을 할 때 준호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혜진은 계속 변호사와 뭔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재판이 결정적이었어요. 병원 간병사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2년 동안 간병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며느리 분은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혜진이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대신 답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년이라는 투병 기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세 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혜진이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혜진은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피고 박준호,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 감정적인 표현이었고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준호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나왔습니다. 혜진이 변호사 동기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댁이 철물점이라 진짜 창피해 죽겠어. 동창 모임에 어떻게 나가지? 시아버지 직업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 순간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철민에게 매달렸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한 일이야. 법원을 나오는데 준호가 울먹이며 따라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철민은 준호를 쳐다봤어요. 40년 고생해서 키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준호야, 기회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었어. 이제는 정말 늦었어. 한 달 후 준호와 혜진은 10억 원짜리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철민의 평생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집이 다시 철민에게 돌아왔어요. 지금 철민은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준호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였어요. 철민도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응, 잘 지내라. 철민은 77년을 살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철민은 옥자가 생전에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옥자도 여보,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40년간 아내와 아들을 지켜온 한 남자의 마지막 승리였어요. 여러분 철민의 선택이 잘했다고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